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의 조수빈입니다. 이번 주 장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하루 장의 흐름이 달랐고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계속 조정을 받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또 유망 섹터와 업종까지 알아보는 시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는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빠르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참여코드 07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에서도 동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코즈부 투나잇 이번 주 마지막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한 주의 시장 정리와 또 다음 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알려주실 저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어려웠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한 주 조금 힘드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증시에서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요.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빠졌는데요.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1%대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14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1.20% 내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제 저희 방송이 8시 50분에 끝이 나잖아요. 또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기관이 4천억 원으로 매도세 강하게 보였고요. 외국인도 1,000억 원대 팔자세 보였습니다. 양 매체가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또 제조업종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에서 매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보였죠. 그리고 매도세 규모도 외국인 쪽에서 더 컸습니다. 다만 기관도 같이 팔자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종목들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전문가님께 잘 체크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반도체들 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7%가량이나 내렸고요. 또 그 밖에 이제 600여 개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볼게요. 오늘 코스닥도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도 엔캠 홀로 빨간불 켰습니다.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데 엔캠 홀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다른 호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수가 하락하면 네. 자금이 빠져나올 거잖아요. 네네. 왜? 더 하락할지 모르니까 매도를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보유하게 되는 자금들, MMF 자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네.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매수 매도에 이제는 현혹된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네.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되어 버린 거죠, 매매에. 네. 그러다 보니 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면 아 그래,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얘만 상승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내용이 있나 봐 라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이 247종목, 하락한 종목이 635종목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한 종목들은 꽤나 괜찮은 상승폭을 가져갔어요.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었고 물론 오늘은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두 종목, 하한가까지 직행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상승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지수가 하락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옵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가를 설명을 할 때 조정받고 상승하는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땐 그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상승을 하다가 멈춰졌을 때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형성되는 구간이. 그렇다면 이 자리를 두 번 다시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왜? 전고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큰 낙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 가격 구간에서 다시 매집한 이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엘리어트 A파, B파, C파가 여기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하기 마련인데 하락장에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엘리어트의 A, B, C파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상승한 적도 없는데 내려온 적도 없는데 이게 A파죠. B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B파의 변동성이 3파와 동일하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줄 알고 눌림목에서 진입하시면 여기가 C파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 기미가 보여지면 그 바닥 구간으로 끌어 내려져 있는 종목들에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들 진입하면서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게 된다라는 것. 하지만 엔캠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흔들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금이 네. 경색되고 있는 종목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중에 지속적으로 수급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럼 엔캠 같은 경우는 뭐 호재나 이런 것보다는 수급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삼성전자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강했고 정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이 발표가 나왔고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있다면 또 어떤 종목일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주가의 향방이 아닙니다.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거래 대금이에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의 위치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 바로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폭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도 이미 고점 구간에 머물렀었죠. 네. 이때 코스피를 고점으로 견인시켰었던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주가를 올려놨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코스피의 하락은 삼성전자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간단하게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걸쳐져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단 말이죠. 지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종목은 어떻습니까? 20일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네. 파란색 저항선 올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상단에서 거래량을 줄이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여전히 높다라는 것과 어닝 서프라이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건 2023년 6월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4분기 실적이 언제로? 내년으로.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이 한 단계씩 넘어서게 됐었고 2차 전지로 인해서 수급의 쏠림도 있었지만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견해를 다퉜었던 건 파운드리냐 아니면 팹립스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파운드리를 바라봤을 때 TSMC 때문에 얼만큼의 수주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인 즉 빅테크 기업들이 주는 그 수주량을 TSMC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매출 분명히 나오긴 나왔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모두 다 하고는 있지만 TSMC보다 파운드리 쪽으로 뒤처지면서 팹리스로 바라봤을 땐 누구와 또 싸워야 됩니까? 엔비디아와 그리고 네. 애플과 구글과 싸워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팹리스 쪽으로 하청을 받은 파운드리 쪽으로도 마찬가지 하청을 받은 하지만 규모 자체가 TSMC보다 작았기 때문에 용인에 2030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작년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부지를 확충해서 더 큰 커맨드를 만들기 위해서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였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왜 갑자기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언제든 충분했습니다. 다만 올라가기 위해서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장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박스피라고 불려지는 그 대한민국.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이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보다 외국인의 투자가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만드는 장치들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나스닥과 다르게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면 똑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 그 말이 지금 뭡니까? 고점에서 매도하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일봉으로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그러면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어렵네요. 연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락시킬 때는 조정이지만 뺍니다. 상승시킬 때는 뒤도 안 보고 올려요. 그런데 하락시킬 때는 또 뒤도 안 보고 내리죠. 상승시킬 때 또 말도 안 되게 올립니다. 그러다가 변곡점이 생긴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 그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아주 무서운 상황. 하지만 반도체에 있어서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아도 괜찮았을 텐데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로봇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직원들은 인류의 역사를 깊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다면 그 다음 해에 또 한번 크게 뺐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시킬 땐 또 어떻게? 올해는 또 어떨까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느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96,8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못 넘기면 내년에는 더 96,800원을 넘기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겠죠. 자, 차트만 보고서도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반도체 대장이니까 연초에 하락 추세로 시작되려고 한다면 그 해에는 반도체 안 보면 된다. 그죠? 쉽죠? 네. 그런데
연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그 해는 반도체주 강세 보일 것이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네. 간단한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매우 좋다. 그죠? 네.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빠지고 있는 위치에서 좀 무서운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문가님이라는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기 조정 나온다고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나와도 괜찮느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79,600원. 여기까지 내려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면 79,600원 매수 가격이 됩니까? 되죠? 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셔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지금 90층에서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100층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안 올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를 코로나 때 투자하신 분들 4만 원 초반대부터 5만 원 중반 후반대까지 와. 꽤나 많은 물량을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96,800원 돌파 가능성이 올해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올해 96,8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 내년 초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돌파를 보인 시점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금이 유입되어야 정상일 텐데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면 내년에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수주량과 얼마만큼의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해 주는지에 따라서 내년 시장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와 별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로봇과 AI 쪽. 하지만 AI를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반도체와 매우 밀접하게 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엔 반도체는 주춤한다 하더라도 AI 기술력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단어로 이런 얘기들 하죠. 딥러닝이라고. 뭐라는 겁니까? 딥러닝이.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 차트도 마찬가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뭘 합니까? 미래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견을 하죠. 예측을 하죠. 그 예측의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I 쪽도 동일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데이터에서 오차 범위를 줄여내면 줄여낼수록 AI 기술이 더 발전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로봇도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갖춰질 가능성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올해 96,800원을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올해 96,800원을 넘어간다면 연말까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가 일어나는 구간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말까지. 그때 어느 정도 매도가 끝나면 우리가 바라보는 연말 행사가 있죠.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정리까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79,6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가로 바라보셔도 좋고요. 또 96,8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홀딩 하셔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내년에는 반도체보다는 AI나 로봇 데이터 센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내년 전망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 재료가 끝난 걸까요? 아니죠. 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선반영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6월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반영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네. 1분기, 2분기 실적 더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고객을 엔비디아로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에게는 한계가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과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의 증가분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느 쪽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또 이번 주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정말 좋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이번 주 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와, 32,000원에, 32,200원에 매수가를 주셨죠? 네네. 그런데 오늘 장중에 34,750원까지 약 15% 이상 수익을 찍었습니다. 장중 고점까지 도달을 했어요, 수익권을. 그리고 이제 또 32,000원을 이탈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 매도 신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익절하라라는 신호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또 DL 같은 경우도 5%대 수익을 받았는데 3월 20일에 진입한 종목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DL 어떻게 수익을 거두셨나요? DL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었는데 DL은 메가토르 기법이 먼저 떴어요. 아, 네. 메가토르 기법이 먼저 떠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토르 신호가 떴을 때 다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로 3월 20일 이전에 메가토르 기법이 떴지만 공식적으로 3월 20일에 종가 베팅으로 진입한 종목입니다. 차트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 DL을 언제 익절했느냐? 날짜가 있습니다. 4월 3일이에요. 그런데 4월 3일 날 왜 익절을 했느냐? 찍어야 될 자리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그 자리인데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서 56,400원인가까지 고점으로 올라갔는데 56,200원에서 모든 물량을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56,200원의 모든 물량이 매도로 잡혀 있었던 그 물량을 누군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매수한 것을 확인하고 전체 체결 확인됐다라는 안내 멘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률이 5.24%밖에 되지 않는 종목인데 왜 들고 나왔느냐? 고작 5% 수익 보여주려고 들고 나왔느냐? 왜요? 5% 작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5%면 5.24%죠. 수수료 뺀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5%면 5만 원이세요. 100만 원에 5만 원이십니다. 네. 20거래일 동안 5만 원씩 수익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더 늘어나요. 그쵸. 2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수익률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DL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기법이 두 차례 이미 선행돼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진입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진입을 기준으로 4월 3일까지 19.7%의 수익, 그리고 두 번째 포착됐을 때 기준으로 14거래일 동안 22.63%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찍고 급하게 돌아 올리면서 토르 기법이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파란색 저항선 안 닿았지 않습니까? 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날짜 어디? 이 자리. 파란색 저항선 넘어가는 자리. 그 자리는 뭐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한 투자자들 매도하는 자리다. 그런데 토르 기법도 마찬가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이려면 뭘 넘어가야 된다? 파란색 저항선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외국인의 수급, 프로그램의 수급, 호가창의 배열 뭘 봐도 못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익절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예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했으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서 DL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어요. 매도 하랄 때 매도 좀 하시죠. 왜 끌고 계셔가지고 목요일 날 음봉을 맞으십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관점이 뭐가 중요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더 갈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자리보다 종가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권이에요. 5%의 수익이 지금은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된다라는 네.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매도는 예술이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정말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여러분 심리가 조금은 덜 반영되게끔 해서 매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 저랑 아까 네. 말했던 종목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필옵틱스와 우진엔텍이 제 투자 관점, 매매 선상, 용의 선상에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에요. 물론 필옵틱스는 이미 아실 겁니다. 맞아요.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이고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리만 오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진입하는 자리는 바로 어디? 가장 높은 자리. 넘어가지 못하면 진입이 안 된다라는 거. 하지만 넘어갈 때 확실하게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결 조건에 부합했었던 종목 첫 번째 우진엔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을 10시 14분에 언급을 드렸어요. 4월 5일 오늘이죠. 네. 그런데 체결된 시간은 약 30분이 지난 10시 45분에 우진엔텍이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되고 1%권까지 약상승을 보여줬다가 주가가 살짝 눌렸어요. 눌렸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34,750원까지 숨도 안 쉬고 야금야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상승하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포인트겠죠. 이 자리에서부터는 들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 오후 1시 20분에 제가 언급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32,000원 이탈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 분할익절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진엔텍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올라갔을 때 우진엔텍을 바라봤었던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프로그램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에 4만 주가량 되던 그 물량이 주가를 올리는데 이미 2만 주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결되는 그 순간 플러스 5천 주밖에 남지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진엔텍은 시작이 됐다. 무엇이? 프로그램의 개입이 시작이 됐다. 어떤 식으로? 찍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 시기에 이 시기에 프로그램이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다시 3만 주까지.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매도를 했느냐? 고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 자리 33,000원을 이탈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역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다. 엘리어트의 A파와 B파가 눈에 보여서 B파에서 언급을 드린 자리가 바로 1시 20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3분봉 차트에서 1시 20분의 차트 위치가 어디인지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32,000원에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 자리 이탈되면 어떻게 될지. 시가까지 흘러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하락 추세에 수급 또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처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락 장세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월 3일이 아니라 4월 5일이죠. 네. 우진엔텍 매수가 32,200원에 오늘 34,750원까지 올라가면서 14%나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 봤을 때 대략적으로 7%에서 9% 정도 수익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도 당일에 매매해서 이 정도 수익이라면 너무 괜찮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차트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3분봉. 여러분들 선 그어보시고 계셨죠? 저는 3분봉에 선은 안 그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언급드렸던 자리. 볼까요? 자, 1시입니다. 13시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부터 몇 캔들 넘어오면 그 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3파보다 5파가 더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역추세가 시작됩니다. A파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비파입니까? 이게 이 작은 파동이. 그런데 이게 비파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뭐가 나온다? C파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뭘 지키고 있나요, 아나운서님?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그 파란색 선을 지키는 건가요? 네, 보라색 선인데 아, 네. 보라색 선은 120 이동평균선입니다. 아. 제가 이동평균선의 선을 어떤 식으로 긋냐면 5, 10, 20, 그리고 60, 120, 300, 한 가지 더 600까지 보는데 네. 색깔이 빨간색, 주황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왜? 빨주노초 파란보에 워낙에 아.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 있는 네. 이 유치원생들은 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왜? 색깔을 어떤 건 중요하니까 황금색 이런 걸로 그어놓고 어떤 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좀 연한 색깔로 해놓고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외운 겁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오, 좋은 빨주노초 방법이네요. 파남보 외우듯이. 네. 그런데 빨간색, 주황색은 이해가 되는데 노란색은 잘 안 보여요. 네. 녹색 잘 보이고 파란색 잘 보이는데 남색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 빨간색, 주황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이 남았고 301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껍게 네. 볼딕 처리. 녹색으로 오. 그런데 연녹색, 형광색으로 그리고 600선 더 중요하니까 두껍게 검은색으로 이 두 가지 선은 장기 추세를 바라보실 수 있는 선이에요. 역배열의 추세라면 저항을 받겠지만 역배열의 추세가 아니라면 지지선이 됩니다. 그런데 단기지를 받은 건 어디? 120분 이동평균선.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기는 했으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자리까지 올라와 준다면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 다음 주 월요일에 진입하실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우진엔텍.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갭 띄워서 그 자리에서 마킹만 찍어놓고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왜? 시작부터 낮게 깔려 시작하니까 그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종가 부근에 매집했었던 투자자들의 물량, 본전 익절 물량들을 모두 다 집어삼키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까지 그보다 더 위라면 얼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자리 32,000원을 넘어가 준다면 그 자리가 바로 트리거 가격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수급이 쏠려지기 시작하면 34,750원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 오늘 장중 매매로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월요일 날 또다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전고점 돌파 매매를 말씀을 드리죠.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되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진입 자리예요. 어디를 보고 진입했습니까? 넘어가지 못하면 진입을 못합니다. 3150원이 오전장 여기까지 봤을 때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선결 조건 세 가지를 만족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이 들어서 언제 설명을 드렸느냐? 10시 14분. 그죠? 10시 14분. 정확하게 10시 14분. 나와 있습니다. 10시 14분에 언급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시 45분에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결 조건이 부합된다면 전고점 넘어가는 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입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거 오늘의 최고점까지 찍어봤습니다. 이해 안 되시겠지만 14% 수익 못 냈겠죠. 고점에 종가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두 봉, 2거래일 이상 이탈하면 그 자리는 뭐가 된다? 익절 자리가 된다. 명확하게. 파란색 저항선이 한 봉, 두 봉째 깨졌죠. 그런데 첫 번째 이탈하고 두 번째 이탈했을 때를 찍어보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8%입니다. 8.44%. 이해가 되시죠?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올라왔을 때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 줄을 몰라요. 네. 이거 기다리다가 지금 다 물려요. 물려 계신 겁니다. 네. 이거 기다리다가 지수 반등 나오겠지. 그 생각에 물려 있으신 거 아닙니까? 언제 진입하셨을 것 같은가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통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사셨어요. 아, 왜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양봉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진입을 하셨는데 화수, 목, 금 그냥 내리꽂히니까 네. 계속 마이너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익권 오면 버티지 마시고 자리 주면 그때 익절하셔야만 된다라는 설명 확실하게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그 수익률이 적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또 금액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도달하시면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에 맞게 익절하셔라라고 얘기 주셨고요. 그러면 또 전문가님께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수익 낸 종목들이 많아요. 저희 지난 방송 시간에 얘기했던 뭐 피롭틱스라든지 아니면 로체 시스템즈도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날 양봉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안 가지고 오신 건가요? 짧게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HB 솔루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피롭틱스는 지금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피롭틱스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HB 솔루션 언제입니까? 제가 방송에 나왔었던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자, 4월 3일 수요일 날 종가 5,48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를 못 찍었다? 파란색 저항선을 못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180원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6,180원을 넘어가기는 했는데 뭐가 걸린다? 종가가 6,180원을 넘기지 못했다. 거래 대금도 붙었다. HB 솔루션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할 가능성 있겠느냐? 가능성 있겠죠. 다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180원에서 익절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네. 익절을 못하신 분들, 분할 익절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수익은 줄 때 챙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 뇌리에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 기준으로 9%권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기회를 주는 윗꼬리가 달렸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B 솔루션은 최인성이 말을 듣고 샀는데 익절 못했다라는 얘기 절대 못하실 겁니다. 왜? 못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뭡니까? 저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 바로 갭 떴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더 큰 폭의 윗꼬리가 달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익절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수요일 날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수익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팩트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TCK 지겹죠? 지겨우시죠? 이제 그만 듣고 싶으시죠? 저도 그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TCK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네네.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3만 1,500원을 오늘 넘어가 있죠. 자, 이 거래일 이탈됐기 때문에 익절에도 무방한 자리다. 하지만 더 지켜본다면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13만 3,600원이 매우 중요한 자리. 왜?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가 살짝 늘어났는데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 TCK는 전고점인 13만 9,100원을 다음 주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 이제 TCK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4만 9,100원 넘어가면 이제는 자유익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HB 솔루션 다음 주에 재진입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 TCK 역시 다음 주에도 13만 9,100원 정고점을 향해 간다면 그 부분을 뚫는다면 자유익절 꼭 해달라고 신신당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유심하게 봐야 할지 딱 한 종목만 콕 집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 거기에 카메라 관련주, 그리고 생소한 수소까지 엮여져 있는 관련주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디를 바라봐도 자동차 쪽으로는 조금 볼만한데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장에 언급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의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쪽으로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도 바라보겠습니다. 수소 쪽으로도 언급을 한번 드려볼 텐데, 자,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품으로는 ABS, EPS 모터용 부품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커버,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부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대한 내용 설명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모바일용 주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 카메라 모듈 쪽이 되겠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이물질을 차단하는 스티퍼너, 이게 지금 발음이 어려운데 네. 스티퍼너라고 부릅니다. 스티프너라고도 많이 부르죠. 스티프너와 내부 썩인 강한 바스킷,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물론 사전에는 바스켓과 바스킷 다르다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바스켓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통용어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카메라 쪽으로도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럼 수소 쪽으로는 수소 누설 감지 센서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런데 수소가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공장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는 말이죠. 지금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 몰두하기 위해서 수소에 대한 개발 인력을 축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는 지금 바라볼 수 없겠지만 카메라 모듈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역시나 테스트 부품에 필요한 내용들 있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수혜를 받는 계절이 되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의 핸드폰,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당 기업은 네. 고객사로 애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였었는데 애플이 애플카를 전면 철수했죠, 사업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장 중요하시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 올라선 거는 과거의 영광, 지금은 내려왔다가 조정받으면서 나온 약간의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5,580원이라는 저점이 찍힌 게 언제입니까? 2022년이죠. 그 자리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이탈된 적이 없이 주가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는 최소 나올 수 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추세이기는 하나 위태롭죠. 그래서 300일 이동평균선을 빠르게 뚫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3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인데 네. 또 하필이면 어제 딱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윗꼬리가. 그러네요. 그래서 해당 위치를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만 거래 대금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10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건 올리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시장의 관심도가 부족했고 지수가 하락하는 그 움직임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줄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윗꼬리가 나올 때 종가의 몸통이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지 못하다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익절 자리가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 5일 날의 종가가 8,680원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안타까우실 거예요. 시간 외에서 네. 첫 체결부터 꽤나 오랫동안 2.3% 정도 상승을 보여줬으나 제가 이 종목을 마지막에 변경하지 않고 가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 시간 내에서 1% 정도의 상승분을
가져갔을 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8,680원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8,680원보다 낮은 가격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가 8,68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빠르게 매수하시고요. 또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찍고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위로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또 더 올라가서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저항선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해당 저항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 14,470원을 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해당 기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대기아차, 애플, 마찬가지로 무언가 내용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물론 전기차 쪽으로도 마찬가지, BYD든 테슬라든 네. 누구든지 상관없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차 쪽에서 흘러 넘어올 겁니다. 아.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 그토록 갈망하고 희망했었던 건 자율주행 레벨 4였죠. 그것을 넘어서 5까지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테슬라도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겠으나 자율주행 4가 나왔으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만큼 저조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조해졌었다라는 건 네. 3에서 4로 넘어가는데 꽤나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 바라봤을 때 새로운 핸드폰의 판매 시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매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꽤나 어렵게 바닥 구간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언제로부터 기산해본다?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 자동차주들이 꽤나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그 과거의 영광을 이번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함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명이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종목명 힌트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알려달라고 하시죠. 아, 네,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달라고 하시죠. 시장이 어려운 만큼 많이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겁니다. 오, 네, 더구전자. 네, 더구전자입니다. 네. 매출액 괜찮아요. 부채비율, 유보율도 너무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 큰 호응도를 얻지 못해서 주가가 이제서야 상승 출발할 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 더구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또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또 저PBR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들이 올라가게 되면 모두 다 연관지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